일상적으로 경험하고 관측하는 대부분의 물체는 빛의 속력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입니다. 뉴턴 역학은 빛의 속력에 비하여 훨씬 느린 물체들의 운동을 관측하고 표현하여 체계화되었으며, 이런 체계화는 느린 속력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현상을 기술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뉴턴 역학은 빛의 속력에 가깝게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의 다른 부분에도 중요한 기여를 많이 하였지만, 특히 특수상대성 이론 하나만으로도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 중 하나를 남겼으며, 이번 강의에서는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소개와 그 예측에 중점을 둔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럼 제26강 상대성 이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강의의 최우선 목표는 아인슈타인의 특수 및 일반 상대성 이론을 소개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선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를 이해하고 빛의 속력의 작은 변화 검출을 위해 설계된 유명한 실험인 마이켈슨 몰리 실험법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갈릴레이 속도 변환식이 빛의 경우에 맞지 않음을 확인하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바꾸어 놓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3강에서는 서로 다른 기준틀에서의 관측과 관성 기준틀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관성 기준틀이란 그 안에 있는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가속되지 않는 기준틀을 말합니다. 따라서 관성 기준틀에 대해 등속도로 움직이는 어떤 기준틀도 역시 관성 기준틀이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관성 기준틀은 없습니다. 따라서 관성 기준틀에 대해 등속도로 움직이는 자동차에서 관측자가 얻은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은 같은 기준틀에 대해 정지한 자동차에서의 관측자가 얻은 법칙과 동일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의 공식적인 표현을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실험의 결과가 아니라 법칙이 동일하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틀에서 역학 법칙들의 동등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실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작은 트럭이 지표면에 대해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럭에 탄 사람이 공을 바로 위로 던지게 된다면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공이 연직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공의 운동은 트럭이 정지하고 있는 동안 공을 바로 위로 던졌을 때 보게 되는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할 것입니다. 보편적인 중력 법칙과 등 가속도에서의 운동 방정식은 트럭이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거나 간에 똑같이 적용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그림처럼 지상에 있는 관측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트럭에 있는 관측자가 공을 위로 던지게 되면 공이 등 가속도 운동하는 입자 모양에 따라 올라갔다가 자기 손에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 관측자는 물리법칙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림처럼 지상에 있는 관측자는 트럭에 탄 사람이 던진 공이 포물선을 그리는 것을 관측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앞에서도 말했지만 트럭에 탄 사람은 공이 바로 위로 올라갔다가 바로 아래로 내려오는 연직 경로를 관측하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 정지한 관측자에게 공은 트럭의 속도와 같은 수평 속도 성분을 가지며 공의 수평 운동은 등속 운동하는 입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두 관측자가 이 상황의 어느 부분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겠지만 뉴턴의 법칙의 타당성과 우리가 공부해왔던 분속 모형을 적절히 적용한 결과에 관해서는 서로 동의할 것입니다. 이런 동의는 두 관성 기준틀 사이에 어떤 차이를 검출해낼 수 있는 역학적 실험은 없다는 점에서도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단 한 가지 차이를 들자면 이들 기준틀이 서로에 대해서 상대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관성 기준틀 내에 정지해 있는 관측자에게 일어나고 관측되는 어떤 물리 현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기준틀 내라고 하는 말은 관측자가 기준틀의 원점에 대해 정지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한 위치와 시간은 4개의 좌표 x, y, z, t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관성 기준틀에 있는 관측자가 측정한 좌표들을 이 관성 기준틀과 등 속도로 상대 운동을 하는 다른 관성 기준틀에 있는 관측자의 좌표들로 변환하고자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처럼 두 관성틀 S와 S''가 있습니다.
기준틀 S는 앞절에서 첫 번째 관측자가 있는 기준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측자가 있는 기준틀 S-는 공통 좌표축인 X와 X-축을 따라 등속도로 움직일 것입니다. 시간 t=0일 때 S와 S-의 원점은 같다고 가정하고 어떤 사건이 어느 순간 공간상의 점 P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단순히 하기 위해 그림에서 각각의 좌표틀 원점에 있는 기준틀 S의 관측자 O와 기준틀 X-의 관측자 O-를 파란색 점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물론 어느 관측자든 자신의 기준틀에서 다른 고정된 위치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S에 있는 관측자 O는 그 좌표를 시공좌표 X, Y, Z, T로 나타내고 S-에 있는 관측자 O-는 X-, Y-, Z-, T-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림의 모습과 등속 운동하는 입자 모형을 잘 살펴보면 두 좌표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겠습니다. 이 식들을 갈릴레이 시공 변환식이라고 합니다. 두 관성틀에서 시간은 동등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고전역학의 개념에서 모든 시계는 똑같이 작동하고 시계의 위치가 변하는 속력에 관계없이 S에 있는 관측자에게 일어난 사건의 시간은 S-에 있는 관측자에게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시간으로 관측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연속적인 사건에 대한 시간 간격은 두 관측자 모두에게 같아야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입자가 S에 있는 관측자가 보기에 시간 간격 dt 동안 그림에서 X축을 따라 dx만큼 변이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갈릴레이 시공 변환식에 의하면 입자의 변이는 S-에 있는 관측자에게 다음과 같이 관측될 것입니다. 이 식을 벡터 형태로 쓰고 프라임이 없는 기준틀에서의 관측자가 본 입자의 속력에 대해 이 식을 푼다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이 식을 갈릴레이 속도 변환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상강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은 것이므로 시간과 공간에 관한 직관적인 개념과 잘 일치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이 변환을 전자기파에 적용할 때 심각한 모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가 전자기학이나 광학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당연하게도 제기될 것입니다. 실험에서는 그 답은 그렇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24강에서 배웠지만 자유공간에서의 빛의 속력은 3 곱하기 10의 8승 m/s라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1800년대 말의 물리학자들은 빛이 에테르라고 하는 우주를 채우고 있는 매질 속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모형에 의하면 빛의 속력은 에테르에 대해 정지하고 있는 특수하고 절대적인 기준틀에서만 C로 측정되겠습니다. 갈릴레이 속도 변환식도 절대적인 에테르 기준틀에 대해 속력 V로 움직이는 어떤 기준틀 내의 관측자가 관측한 빛에 대해서도 성립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절대적이고 선호하는 에테르 기준틀이 존재한다면 빛이 매질을 필요로 하는 고전적인 파동과 마찬가지라는 것과 절대 기준틀이라는 뉴턴 역학적 개념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과연 에테르가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1880년경을 기점으로 과학자들은 이런 빛의 속력의 작은 변화를 검출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는데요. 운동 기준틀로 지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구상의 고정된 관측자는 자신이 정지해 있고 빛을 전파하기 위한 매질을 포함하는 절대적인 에테르 기준틀은 속력 V로 자신을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갈릴레오 속도 변환식에서 관측된 움직이는 실체는 빛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라임 기준틀은 에테르에 붙어 있고 프라임이 없는 기준틀인 지상에서 관측자가 측정한 빛의 속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빛의 속력을 결정하는 것은 공기가 흐르는 공중에서 비행기나 바람의 속력을 결정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결과적으로 에테르 바람이 지구에 고정된 실험 장치들을 지나가면서 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테르 바람을 검출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지구에 고정된 장치를 사용해 에테르 바람의 빛의 속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속도 V가 지구에 대한 에테르의 속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빛의 바람과 같은 방향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그림처럼 빛의 속력은 최대 속력 C 플러스 V가 될 것이고, 바람과 반대 방향이면 두 번째 그림처럼 최소 속력
C-V가 될 것입니다. 또한 빛과 에테르 바람이 서로 수직인 방향이라면 세 번째 그림처럼 빛의 속력은 C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의 루트 값이 될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벡터 C는 위쪽으로 향해야만 합속도 벡터는 바람의 수직이 되겠습니다. 태양이 에테르 바람 속에 정지해 있다고 가정한다면 에테르 바람의 속력은 태양에 대한 지구의 공전 속력인 약 30km/s와 같을 것입니다. C의 값은 3 곱하기 10의 8승m/s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에서 약 10의 4승분의 1 정도의 속력 변화가 측정되어야 하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량을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를 검출해 에테르 바람의 존재를 확립하고자 한 모든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레이 상대론의 원리는 역학의 법칙들로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전기나 자기의 법칙들이 모든 관성틀에 대해서도 같다고 가정한다면 빛의 속력에 관한 역설이 금방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맥스웰 방정식이 모든 관성틀에서 빛의 속력이 3 곱하기 10의 8승m/s로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것과 그 결과로 갈릴레이 속도 변환식에 근거한 문제들에는 즉각 모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갈릴레이 상대론에 따르면 빛의 속력은 모든 관성틀에서 같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론에서의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와 자기의 법칙들이 모든 관성틀에서 같지 않다거나 갈릴레이 속도 변환식은 정확하지 않다고 결론 지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의 속력의 작은 변화를 검출하기 위해 설계된 가장 유명한 실험인 마이켈슨이 최초로 수행했고, 이어서 마이켈슨과 몰리가 여러가지 다른 조건으로 반복한 마이켈슨-몰리 실험 방법이 있겠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이 실험의 결과는 에테르 가설을 부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 실험은 가상적인 에테르에 대한 지구의 속도를 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험에서 사용된 장치는 다음 그림처럼 마이켈슨 간섭계입니다. 8.2는 공간을 통과하는 지구의 운동 방향에 맞추어져 있겠습니다. 지구가 에테르 속을 속력 V로 운동한다는 것은 에테르가 반대 방향으로 속력 V로 지구를 향하여 불어온다는 것과 같겠는데요. 지구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불어오는 에테르 바람은 지구 기준틀에서 볼 때 빛이 거울 M2로 향할 때는 C 플러스 V의 속력을 측정하게 되고 반사 후에는 C 마이너스 V로 측정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C는 에테르 기준틀에서 빛의 속력을 뜻하겠습니다. 거울 M1과 M2에서 반사된 두 빛이 다시 만나면 24강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간섭 무늬를 만들게 될 것이고, 이는 간섭계가 90도 회전에도 관측되겠습니다. 이 회전으로 간섭계의 두 축 간의 에테르 바람의 속력이 서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간섭계가 회전하면 간섭 무늬가 약간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 결과는 간섭 무늬에 아무런 변화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마이켈슨 몰리의 실험은 에테르 바람의 방향과 크기를 바꿀 것으로 예상하고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되었지만 그 결과는 항상 같아서 지금까지 의미를 둘 만한 간섭 무늬의 변화는 관측된 적이 없었습니다. 마이켈슨 몰리 실험의 부정적인 결과는 에테르 가설을 반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기준틀에 대한 지구의 절대 속도는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들 헛된 실험 결과에 대해 아주 다른 견해로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빛의 성질이 좀 더 알려진 몇 년 후에 모든 공간 속에 퍼져 있을 것이라는 에테르의 개념은 쓸모가 없어져 버렸고, 지금은 빛은 전파하기 위한 매질이 필요 없는 전자기파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빛이 진행하기 위해 에테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마이켈슨과 몰리의 실험에서 각 빛은 여러 개의 거울을 통해 반복 반사되도록 해 전체 유효 경로 L은 약 11m가 되게 했습니다. 이 각과 V를 3 곱하기 10의 4승m/s로 놓고 빛의 파장을 500나노미터로 하여 계산하면 무늬 이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겠습니다. 무늬 이동에 관한 마이켈슨 몰리 실험의 이론적인 다음의 계산들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어 학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이켈슨과 몰리가 사용한 기구는 0.01 무늬까지 검출할 수 있는 장치였는데요.
그러나 무늬 모양에서 이동을 검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이 실험은 많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여러가지 다른 조건으로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무늬 이동을 관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한 에테르에 대한 지구의 운동은 검출할 수 없다고 결론짓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지구에 대한 에테르의 속력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갈릴레이 속도 변환식이 빛의 경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시간과 공간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제시하였는데요.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설 1은 역학, 전자기학, 광학 및 열역학 등과 관련된 모든 물리 법칙은 서로 등속도로 상대 운동을 하는 모든 기준틀에서 같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가설은 역학 법칙에만 관련되는 갈릴레이의 상대론을 포괄적으로 일반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험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은 정지해 있는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어떤 실험도 그 실험실과 등속도로 운동하는 다른 실험실에서 수행된 실험과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선적인 관성 기준 틀은 존재하지 않고 절대 운동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는 원리인 가설 2는 가설 1에 기초한 것입니다. 만일 모든 관성 틀에서 빛의 속력이 일정하지 않다면 서로 다르게 측정된 속력값으로 관성 틀을 구별할 수 있어 우선적인 절대 기준 틀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가설 1의 위배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에 따르면 마이켈슨 몰리 실험의 전제는 옳지 않았습니다. 기대하는 결과를 설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빛이 에테르 바람을 따라 진행할 때는 갈릴레이 속도 변환식에 따라 빛의 속력이 c 플러스 v가 된다고 했지만 관측자나 광원의 운동 상태가 측정된 빛의 속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빛의 속력은 항상 c로 측정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되돌아올 때도 빛의 속력은 c-v가 아닌 c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켈슨 몰리의 실험에서 지구의 운동은 간선 무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관측되므로 부정적인 실험 결과가 예측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빛의 속력을 측정할 때 상대 운동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데요. 동시에 지금까지의 상식적인 시공 개념을 바꾸어야 하고 좀 별난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1초에 수십만 킬로미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의 보통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두면 이어지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과들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대론의 몇 가지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데 주로 동시성, 시간간격, 길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상대론적 역학에서는 뉴턴 역학에서와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뉴턴 역학의 기본적인 전제는 모든 관측자에게 모두 똑같은 보편적인 시간 척도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뉴턴과 그의 후학들은 동시성의 개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이런 가정을 무시했습니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사고실험을 고안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어떤 기차가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기차의 양 끝에 번갯불이 떨어져서 기차와 땅에 흔적을 남긴다고 하겠습니다. 기차에 남은 흔적을 A-와 B-라고 하고 땅에 남은 흔적을 A와 B라고 한다면 기차 안에 있는 관측자 O-는 A-와 B-의 중간에 있고 지상에 있는 관측자 O는 A와 B의 중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관측자가 기록하는 사건은 두 번갯불이 기차를 마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처럼 관측자 O는 A와 B에서 튀는 빛을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관측자는 빛 신호가 같은 속력으로 같은 거리를 왔음을 알고 있어 사건 A와 B는 동시에 일어났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는데요. 같은 사건을 기차 안에 있는 관측자 O-가 보았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빛 신호가 O에 도달할 시간에 관측자 O-는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이동하고 있어서
B-에서 나온 B 신호는 A-에서 나온 신호보다 먼저 O-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O-는 A-에서 온 빛을 보기 전에 B-에서 온 빛을 먼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두 관측자에게 빛의 속력은 같아야 한다고 했으므로 관측자 O-는 번갯불이 기차 D보다 앞에 먼저 떨어진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 사고 실험은 관측자 O에게 동시인 두 사건이 관측자 O-에게는 동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시성은 절대 개념이 아니며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은 두 관측자가 두 사건의 동시성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불일치는 빛이 관측자에게 이동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져 상대성의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매우 빠른 속력의 상황을 상대론적으로 해석해 보게 되면 상대론은 빛이 이동하는 시간을 빼더라도 동시성은 상대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모든 상대론적인 효과는 빛이 관측자에게 이동하는 시간에 의한 차이를 무시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대론적 효과 중 시간 팽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관성 기준틀에 있는 관측자들이 한 쌍의 사건 간의 시간 간격을 서로 다르게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그림 안에 있는 기차처럼 속력 V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기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거울 하나가 천장에 고정되어 있고 기차에 고정되어 있는 기준틀에 정지해 있는 관측자 O-가 손전등을 거울에서 밑으로 D 되는 곳에 잡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손전등에서 빛 펄스가 나와 거울로 향하는 것을 사건 1, 다음 순간 빛 펄스가 거울에서 반사된 후 손전등에 되돌아오는 것을 사건 2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측자 O-는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계로 이들 두 사건 간의 시간 간격 델타 TP를 측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빛 펄스를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입자로 모형화합니다. 빛 펄스의 속력이 C이기 때문에 손전등에서 나온 빛 펄스가 관측자 O-에서 거울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간격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이 두 사건을 다음 그림처럼 지표면에 대해 정지한 두 번째 기준틀에 있는 관측자 O는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측자가 볼 때 거울과 손전등은 오른쪽으로 속력 V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연속된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손전등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 닿는 시간에 거울은 오른쪽으로 2분의 V 델타 T만큼 움직여갔습니다. 여기서 델타 T는 빛이 O-를 떠나 거울로 갔다가 O-에게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간격을 O가 측정한 시간 간격이 되겠습니다. 관측자 O는 빛이 거울에 닿으려면 기차의 운동 때문에 손전등의 빛이 기차의 운동 방향과 적절한 각도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결론 짓게 되는데요. 두 그림을 비교해보면 빛은 첫 번째 그림보다 두 번째 그림에서 더 긴 거리를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설 2에 따르면 두 관측자 모두는 빛의 속력을 C로 측정해야 하겠습니다. 관측자 O에 의하면 빛이 더 멀리 가기 때문에 O가 측정한 시간 간격 델타 T는 O-가 측정한 시간 간격 델타 TP보다 길어지겠는데요. 이 두 시간 간격 사이의 관계를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을 델타 T에 관해 풀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되는데요. 여기서 델타 TP는 C분의 2D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감마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감마 값은 항상 1보다 커서 델타 T에 관한 식은 시계에 대해 움직이는 관측자가 측정한 시간 간격 델타 T가 시계에 대해 정지해 있는 관측자가 측정한 시간 간격 델타 TP보다 더 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효과를 시간 팽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간 간격 델타 TP를 고유 시간 간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유 시간 간격이란 공간사계의 같은 지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는 관측자가 측정한 두 사건 간의 시간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팽창의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로 다음 그림에서 보여주는
쌍둥이 역설이 있습니다. 속수와 지수라는 이름의 쌍둥이가 관련된 실험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20살 때 모험심이 강한 속수는 지구로부터 20광년 떨어져 있는 행성 X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더구나 속수가 탄 우주선은 집에 남아있는 쌍둥이 동생 지수의 관성틀에 대해 0.95c까지의 속력을 낼 수 있겠는데요. 행성 X에 도착한 후 속수는 집 생각이 나서 곧바로 같은 속력 0.95c로 지구에 되돌아왔습니다. 그가 되돌아와서 보니 속수는 13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수가 벌써 42년이 지나 62세가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설은 쌍둥이가 서로 다른 비율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역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수의 기준틀에서 보면 그의 형 속수가 고속으로 여행하고 돌아오는 동안 지수는 정지해 있었는데요. 하지만 속수의 기준틀에서 보면 자기는 정지해 있고 지수가 있는 지구가 자기로부터 고속으로 멀어졌다가 되돌아온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속수는 지수의 나이가 어리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상황은 쌍둥이 각자의 관점에서 보면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실제로 누가 더 천천히 나이가 들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상황은 진짜 대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수에 대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제3의 관측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3의 관측자에 의해 지수는 관성틀을 결코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제3의 관측자에 대한 지수의 속력은 항상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3의 관측자가 보는 속수의 여행은 출발할 때 속력이 0에서 지구에 대해 0.95c로 가속하고 그 다음 지구로 되돌아오기 위해 속력을 낮추어 감속한 다음 방향을 바꾸어 또 가속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관성틀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분명히 제3의 관측자가 볼 때 속수의 운동에 비해 지수의 운동은 무엇인가 매우 다른데요. 따라서 역설이란 없는 것이고 단지 항상 단일 관성틀에 있는 지수만이 특수상대론에 근거한 올바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자기에게 4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속수에게 불과 13년의 세월이 흐린 것임을 알게 되겠습니다. 이 13년의 세월 동안 속수는 6년 반 동안은 행성 X로 가고 다음 6년 반 동안은 지구로 되돌아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점 간 측정된 거리도 역시 기준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물체의 고유 길이 LP는 물체에 대해 정지해 있는 관측자가 측정한 길이가 되겠습니다. 어떤 물체에 대해 상대 운동을 하는 기준틀에 있는 관측자가 측정한 그 물체의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 짧다는 것입니다. 이 효과를 길이 수축이라고 합니다. 길이 수축을 이해하기 위해 한 별에서 다른 별로 속력 V로 여행하는 우주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 어떤 관측자가 있고 우주선 안에 다른 관측자가 있고 지구에서 정지해 있는 관측자는 두 별 간 거리를 고유 길이 LP로 측정합니다. 이 관측자에 따르면 우주선이 여행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 간격은 등속운동하는 입자 모형에 의해 델타 T 이꼴 V분의 LP로 주어지게 됩니다. 두 별이 우주선을 지나가는 것은 우주 여행자에 대해 같은 위치에서 일어나겠는데요. 따라서 우주 여행자는 고유 시간 간격 델타 TP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 팽창 때문에 고유 시간 간격과 지구에서 측정한 시간 간격의 관계는 델타 TP 이꼴 감마분의 델타 T가 되겠습니다. 우주 여행자가 델타 TP의 시간에 두 번째 별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여행자는 두 별 간 거리 L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고유 길이가 LP 이꼴 V 곱하기 델타 T의 값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1 C의 제곱분의 V 제곱의 루트 값은 1보다 항상 작은 인자가 되겠습니다. 물체에 대해 정지한 관측자가 측정한 고유 길이가 LP라면 물체가 길이에 평행한 방향으로 속력 V로 움직일 때 물체 길이 L은 이 식에 따라 더 짧게 측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팽창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상대론적 도플러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해 있는 원자로부터 나오는 빛과는 달리 운동하는 원자로부터 나오는 빛의 경우 진동수가 달라진다는 사실이 관측되었는데요. 이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하고 보통 음파에서 많이 관측하게 되겠습니다.
음파의 경우 전파 매질에 대한 음원의 속도 VS는 매질에 대한 관측자의 속도 V0와 구별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빛은 전파 매질이 없기 때문에 광원의 속도와 관측자의 속도를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측정 가능한 속도는 광원과 관측자 사이의 상대 속도 V가 되겠습니다. 광원과 관측자가 상대 속력 V로 서로 접근하면 관측자가 측정하는 진동수 F-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여기서 F는 정지 기준틀에서 측정한 광원의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이 상대론적 도플러 이동을 나타내는 식은 음원에 대한 도플러 이동식과는 달리 광원과 관측자 간의 상대 속력 V에만 의존하고 빛의 속력 C에 가까운 상대 속력의 경우에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광원과 관측자가 서로 접근할 때는 F'의 값이 항상 F값보다 크겠습니다. 이러한 높은 진동수 또는 짧은 파장으로의 변화를 청색편이라고 합니다. 광원과 관측자가 서로 멀어지는 경우는 상대론적 도플러 효과에 관한 식에서 V의 값을 음수로 하면 되겠는데요. 이 경우 이동은 낮은 진동수 또는 긴 파장 쪽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특수상대성 이론과 다양한 상대론적 효과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인슈타인의 최대 업적 중 하나인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량이 가지는 아주 다른 두 가지의 성질이 있는데요. 하나는 다른 질량을 끌어당기는 중력적 성질이고 다른 하나는 가속에 저항하는 관성적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 두 성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중력상수 G의 값은 mg와 mi의 크기가 수치적으로 같게끔 선택되었습니다. 물론 G의 값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mg와 mi가 정비례한다는 것은 매우 높은 정밀도로 실험에 의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력질량 mg와 관성질량 mi는 거의 정확히 비례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아주 다른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는 두 질량 간의 중력적 인력이고 또 하나는 입자가 가속에 저항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뉴턴과 다른 많은 물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삼고 있었고 1916년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알려진 중력 이론을 발표하면서 답이 나왔습니다. 이 이론은 수학적으로 복잡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 이론의 정교함과 통찰력의 실마리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질량의 이중적인 고동은 서로 매우 긴밀하고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두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한 사람이 어떤 행성의 표면에 정지해 있는 승강기 바닥에 서 있는데 그는 행성의 중력 때문에 바닥을 누르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가방을 놓는다면 가방이 승강기 바닥을 향해 가속도 G로 움직이는 관측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그 사람이 위로 가속되는 무중력 공간에 있는 승강기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첫 번째 그림과 똑같이 바닥을 누르는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가 가방을 놓게 되면 앞에서의 경우와 똑같이 가방이 가속도 G로 승강기 바닥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관측하게 될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관측자가 놓아버린 물체는 크기 G의 가속도로 바닥을 향함을 관측하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 그림에서 사람은 행성의 중력장 내에 관성틀에 있고 두 번째 그림에서 사람은 무중력 공간에서 가속되는 비관성 기준틀에 있게 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두 상황이 완전히 동등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두 가지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 실험은 없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모든 현상에 대해 확장하면 매우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다음 그림처럼 빈 우주 공간에서 위로 가속되는 승강기 안에서 수평으로 레이저빛을 쏜다고 상상하겠습니다. 승강기 밖의 관성틀에 있는 관측자가 보았을 때 승강기의 바닥이 위로 올라가고 있음에도 레이저빛은 수평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승강기 안에 있는 관측자가 보았을 때 레이저빛의 경로는 위로 가속되고 있는 승강기 바닥이 있는 아래로 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현상에 대한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동등성에 근거하여 아인슈타인은 다음 그림과 같이 빛도 중력장에 의해 아래로 휘어져야만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예측되는 재미있는 효과 중 하나는 중력에 의해 시간이 바뀐다는 것인데요. 중력 내에 있는 시계가 중력이 무시될 수 있는 곳에 있는 시계보다 느리게 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강한 중력장 내에 있는 원자에서 반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약한 중력장 내 같은 빛의 진동수와 비교하였을 때 낮은 진동수 쪽으로 적색 이동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자유 낙하하는 실험실 같은 적절히 가속되는 기준틀을 택한다면 중력장은 임의의 점에서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장이 사라지게 하는 데 필요한 가속도를 나타내는 독창적인 식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중력 효과를 나타내는 시공간의 힘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시공간 모형은 우주를 4개에 분리할 수 없는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개는 우리의 고전적인 공간 개념을 나타내고 네 번째는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공간의 힘은 뉴턴의 중력 이론을 완전히 대체하는데요.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중력이란 없는 것이고 단지 어떤 질량이 존재하면 그 질량 주변에 시공간을 휘게 하며 이 힘은 자유로이 움직이는 모든 물체가 따라야 하는 시공간 경로를 지정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력 질량의 개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체는 휘어진 시공간에서 관성 질량을 따른 경로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 중에 하나는 태양 가까이를 지나는 빛이 태양의 질량 때문에 생긴 휘어진 시공간 속에서 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측은 다음 그림처럼 1차 세계대전 직후 일어난 개기일식 때 별빛이 태양 부근에서 휘어짐을 천문학자들이 관측해 확인되었습니다. 거울 M1과 M2에서 반사된 두 빛이 다시 만나면 24강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간섭 무늬를 만들게 될 것이고 이는 간섭계가 90도 회전에도 관측되겠습니다. 이 회전으로 간섭계의 두 축 간의 에테르 바람의 속력이 서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간섭계가 회전하면 간섭 무늬가 약간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 결과는 간섭 무늬에 아무런 변화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마이켈슨 몰리의 실험은 에테르 바람의 방향과 크기를 바꿀 것으로 예상하고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되었지만 그 결과는 항상 같아서 지금까지 의미를 둘 만한 간섭 무늬의 변화는 관측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운동학과 동력학, 만류인력, 전기와 자기의 원리, 열역학과 광학 등을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자에 기초한 많은 현상과 파동에 기초한 또 다른 현상을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부터 현대물리학을 이끈 두 혁명 중의 하나인 양자론과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드리기 위해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서부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추후 양자역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쭉 빛의 속력과 유사한 물체를 다룰 것임을 기억하면서 제26강 상대성 이론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